뭐라고 첫마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50대의 남성이며 오늘 제대로 욕을 먹을 각오로 이렇게 썰맘 채널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고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누군가 저를 보면 책임감이 많다,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저는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인생을 전시해놓고 보면 최고의 걸작이 걸려있기를 바랬습니다. 승부욕도 높았고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건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했지만 철저하게 득실을 따지는 인간이었죠. 인간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은 아끼는 내 직원들, 내 회사 이랬지만 저는 그들을 기계 부품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진짜 최악이죠?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악착같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영 마인드가 가족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사촌동생을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이나 봤던 사이였고 취직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공무원 시험 준비만 7년을 하고 이제 취직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낙하산으로 들어오겠다고? 어머닌 제 성격을 아시기에 최대한 부드럽게 설득했죠. 걔도 오죽하면 그러겠니. 너도 동생이라고 어릴 때는 같이 놀고.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할까. 회사가 놀이터야. 어릴 때 같이 놀았다는 게 왜 회사를 들어오는 이유가 돼. 엄마, 자그마치 7년이야. 그 새끼한테 내가 그냥 취업 준비하라는 말 수없이 했었어. 자격증 따서 우리 회사 들어와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근데도 경찰인지 소방인지 준비한다면서 노량진에서 무려 7년을 부모 등골 빨아먹고 살았어. 경력도 없고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한번 안 해본 그런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부모 등골이 아니고 내 등골 빼먹겠다는 거잖아. 피 좀 섞였다고. 내가 왜 그런 패급을 내 회사에 들여. 패급? 너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아무리 그래도 네 동생이야. 공부머리도 없고 일머리도 없는 놈 들여와서 내 피 같은 월급 주느니 차라리 국어라는 거지한테 적선하는 게 100배 나을 거라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들 받아주면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 뭐한다 이러니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믿을 구석이라는 게 생긴 거야. 알긴 알아. 저보다 엄마한테 부탁하기 전에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라도 나한테 물었어봐.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인간 그 비슷한 취급은 해줬을 거야. 양심도 없는 새끼가. 으유, 매적한 것.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든가. 왜 그렇게 못된 말을 하니? 좋아. 그럼 엄마 봐서 경비로는 써줄 수 있어. 근데 걔가 하겠대. 절대 안 할걸. 회사에서 모니터 보면서 앉아있는 일 하고 싶은데 이러는 게 그게 인간이야, 엄마. 인간들은 하나를 주면 둘을 안 준다고 지랄을 한다고. 아휴, 됐어, 그만해라. 그럼 그냥 나랑 말을 맞춰. 회사가 어렵다고 할 테니까 직원을 안 뽑는다. 뭐 그런 식으로도 괜찮고.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너 정말, 너 엄마한테도 그럴 거야. 엄마가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그럴 거냐고. 엄마도 경비일 해야 되니. 그래? 엄마는 청소일해. 저걸,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어쩌다가 저런 성격이 됐어, 어쩌다가. 글쎄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하겠더군요. 저는 아래로 동생만 둘이 있었고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성장 과정도 무난한 편이었죠. 아버지는 가정적인 분이었고
어머니는 유쾌하셨어요. 가정 형편도 평범했기에 돈 문제로 다투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이도 좋았으니 그걸 보고 자란 동생들도 모던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꼴찌에서 2, 3등을 다퉈도 웃으며 성적표를 들이밀곤 했었죠. 하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마치 매끈한 나무 위에 툭 튀어나온 삐뚤어진 모처럼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잠도 못 자고 머리를 책상에 박을 정도로 승부욕이 넘쳤습니다. 친구들 역시도 마음이 아닌 머리로 사귀는 정도였죠.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떠들었고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연락을 끊어냈습니다. 그게 저였고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게 죽일 놈, 치사한 놈, 의리도 없는 놈 이렇게 이를 갈던 것들이 아쉬울 때 연락하는 게 저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 자연스럽게 실증이 났습니다. 때문에 결혼도 늦게 했죠.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며 애원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궁암이 재발하고 전이 되면서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었을 때였죠. 어머닌 제 손을 잡고 늘 습관처럼 이야기했던 걸 또 말씀하시더군요. 죽기 전에 결혼하라는 말은 더는 못해. 이제 곧 죽을 테니까. 근데 그래도 나 죽어도 너는 약속한 건 지키잖니. 약속해. 결혼은 꼭 하겠다고. 또 그 소리야? 엄마,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먼저 간 너희 아버지. 그 사람이 꼭 너 같았어. 넌 가족들이랑 네가 안 닮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은 처음 들어서 약간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나랑 비슷하다는 거야? 어디가? 얼굴. 넌 모를 거다. 네가 아주 어릴 때니까. 그 사람도 너처럼 미성적이고 차갑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칼 같고 승부욕도 강한 사람이었지. 내가 그 당시에 시집살이 한 번을 안 한 것도 그 사람 성격 때문이었어. 시부모님들이 나한테 오히려 미안해했을 정도니까. 아빠가... 에이, 아빠가 그랬다는 건 좀 상상이 안 간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랑 만나고 또 너 낳고 네 동생들 태어나고 아주 천천히 바뀌더라. 가르쳐주면 바뀌더라고. 난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결혼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나 조건도 보고 또 그때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너랑 성격 딱 반대인 사람 만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랑 반대인 사람으로 골라. 알았니? 멍청한 여자? 그래, 멍청한 여자. 이 엄마 같은 사람 말이다. 약속해. 아니면 엄마 눈 편히 못 감아. 아무리 그래도 약속해 제발. 응? 아, 알았어요. 약속해요. 결혼하는데 조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나랑 성격 반대인 그런 여자 만날게요. 몇 번의 다짐, 새끼손가락을 거은 의미 없는 도장들을 찍고서야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어머니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로 저는 그나마 저를 이해해 주려고 애썼던 제 동생들과도 사이가 벌어졌죠. 제게 일에 미쳤다면서 악을 쓰고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죽음에 슬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남들보다 표현이 좀 서툴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저는 실제로 어머니의 유언처럼 저와 딱 반대인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이전에 저라면 절대로, 아니 평생을 혼자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법한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장에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고졸.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소규모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맑고 긍정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죠.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에 몇 시간이나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저와 방향이 엇갈릴까봐 그대로 비를 맞고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가 이 사람이 좋은 모양이네 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저와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결혼 후에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생일이나 기념 같은 거 챙길 줄 모르는 저에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딱 한 번 화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아버지, 즉 제 장인어른의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맞추지 솔직하기로 했으니 다시 말해서 그냥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그날 아내는 늦게 돌아온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른 날은 다 괜찮아. 하지만 오늘은 우리 결혼하고 처음 집안 행사였어.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알아. 우리 식당에서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렸어. 그런데 전화기까지 꺼놓고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왜 매번 이런 식이야, 왜? 바빴어. 알잖아. 그리고 내가 카드 줬고. 그거면 되는 거지. 뭘 또 기다렸다고 화를 내? 생일이 뭔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태어난 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태어난 날짜는 돼지 가축들한테 찍는 등급보다 못해.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해줬잖아. 내가 어제도 그저께도 제발 지켜달라고 했어. 난 약속 안 했어. 그냥 듣기만 했지. 여보, 기다리게 한 건 미안한데 난 애초에 왜 그런 걸로 시간 낭비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당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았잖아. 바쁘고 그런 감정에 소비하는 시간 싫어하는 거 몰랐어? 알았지? 그럼 그런 문제에서는 관여하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이건 그냥 같이 사는. 난 조금이라도 바뀔 줄 알았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배려하면 사람 쉽게 안 바뀐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해해. 대신에 나도 당신 조건 안 보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걸 포기하면서 얻는 게 있을 거고. 너 설마 지금 돈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카드? 그래. 결혼이 그런 거 아니야.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 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카드를 안 쓰면 당신은 바뀔 수 있어? 나도 직장 다니고 있고 나 혼자 쓸 만큼만 벌어. 결혼할 때 즐거운 거 없어도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 그냥 써.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 자존심 세우지 말고. 뭐든 긁어서 채우고 사는 게 이득이니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에 미쳐있는 거지 돈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충분한 생활비도 대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도 그만두지 않았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의 일부를 저축하고 또 장인어른 용돈까지 챙겼죠. 제 입장에서는 미련했고 답답한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내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기간이 길어지니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 조금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면 다 해결될 거라는 부분부터가 흔들렸으니 저 역시 약간의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다른 건 지키지 못했지만 장인어른 생신과 장모님의 제사만은 꼭 참석했습니다. 늦게 되면 연락을 했고요. 그럼 아내는 늘 제게 말했죠. 정말 고마워. 미리 연락해줘서. 당신이 배려해줬으니까 깊은 마음으로 기다릴게. 그래. 빨리 가볼게. 아내는 좀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제 걸음에 맞춰주는 것처럼 빠르게도 또 느리게도 걸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해득실이나 계산적인 인간들과는 너무 상반되는 사람이라 이해 자체를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요. 어느 공간, 어느 사람들 사이에 끼워 넣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내의 요리 솜씨가 정말로 형편이 없었죠. 설탕만 나는 김치찌개, 바닷물로 만든 것 같은 국수, 고기처럼 검게 탄 계란말이가 아내의 대표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제가 손을 거들어야 뭔가를 먹을 수가 있었네요.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청소 아주머니나 요리하시는 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이 싫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게 해도 훨씬 수월할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고.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까지 하면서 뭐하러 집안일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아내는 그 말에 씩 웃으면서 대꾸했죠. 이런 것도 재밌지 않아? 서툴러도 당신이 도와주는 거 난 좋아. 당신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 알지? 응, 당연히 알지. 그래서 이상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몰랐어? 그래, 그건 몰랐네. 사랑? 뭐 그런 건 제 머리로는 잘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확실히 저는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꽉 막힌 저와는 반대로 느슨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저와는 반대로 온 세상이 꽃밭인 것 같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죠. 목이 늘어난 헐렁한 티셔츠에 부스스한 머리꼬를 하고도 종종 걸음으로 거실을 뛰어다니던 사람. 베란다로 쏟아지는 햇빛에도 어린아이처럼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흐리든 맑든 계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맑은 하늘을 보고 오늘은 아내가 또 좋아서 웃겠네. 추운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하겠지? 하는 생각에 웃기도 했죠.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아내를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했다가 더 정확하죠. 그러다가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처럼 부성애가 생길 줄 알았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얼떨떨하고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얼마 후 아내는 제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름을 하나씩 지어와. 하루에 하나씩? 성별은 관계없으니까 공평하게 반반씩.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이름을 왜? 그리고 장명소 그런 곳에 맡기면. 아니야? 난 당신이 직접 지어주면 좋겠어. 하루에 하나씩 종이에 적어서 제출하기. 응? 귀찮고 번거로운데. 그거 싫으면 매일 내가 해주는 저녁 먹기로 할래? 아니면 아침도 좋고. 지난번에 당신이 이름 붙여준 그 요리, 지옥에서 올라온 떡볶이, 그거 해줄까? 아, 참아. 알았어, 일단 노력은 해볼게. 당연히 저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어떤 의미도 있지 않은 이름에 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싫었거든요. 제 이름에도 제 생일에도 의미 부여를 해본 적이 없던 제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찰을 겪기 싫기도 하고 아내 요리는 참을 수 없었기에 정말 대충 지었죠. 처음에는 철수 영희부터 해서 하늘, 바다, 호수 같은 자연물. 그것도 모자라 제 주변 친구 이름, 그러다가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 이름까지 제출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의미 없다는 이름에서 제가 어느 순간 하나씩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사고를 크게 친 직원의 이름은 무능한 것 같아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친구 이름도 뺐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하다 그런 느낌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자 사전을 뒤적이고 예쁜 한글 이름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애착 그 비슷한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씀대로였고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희 부부를 보면 제가 굉장히 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아내는 제게 또 말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포옹해주기, 잠자기 전에 이마에 뽀뽀해주기. 얘들은 어차피 기억도 못해. 이러려고? 알아. 그래도 해줘.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한테 바쁜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거야. 어때? 진짜 이상한 여자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고. 어차피 나중에는 하라고 해도 애가 싫어해. 어린아이인 시절은 짧아. 그니까 최대한 많이 사랑해줘. 말도 많이 해주고 표현도 해. 약속해. 자, 약속. 약속이란 말에 어머니가 떠올라 얼렁뚱땅 넘어간 그날. 아내의 표정을 제대로 봤었어야 했다는 후회를 많이 해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해달라는 말이 어쩌면 본인도 포함인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날 줄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출근길이었고 늘 가던 한적한 길이었는데 아내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니 좁은 길에서 길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동물을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박았고 동시에 아래로 바퀴가 빠지며 차가 뒤집혔더군요. 문제는 그곳은 아내가 주로 이용하는 지름길이자 살길이었다는 겁니다. 수영차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아서 제가 차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도 싫다고 했었죠. 아내는 그곳에 지나가면 풀냄새도 나고 꼭 시골길을 여행하는 것 같다면서 꿈꾸는 표정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내는 너무나 늦게 발견이 되었어요. 정확한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차량 결함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그게 저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당연히 주변에서는 저를 이상하게 봤죠. 일에 미친 놈, 사이코패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놈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의 슬픔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단지 아내의 장례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넋이 빠진 상태로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제 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있는 저를 보고 울분을 토하더군요. 형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러더니 정말 미쳤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 아내야. 진짜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쩜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려.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막내를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저 장인어른이 엎드려 우는 모습, 제 손에 매달린 너무나 어린 딸의 모습만 살폈습니다. 아내는 영정사진 속에서 너무나 맑게 웃고 있는데 그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중 이해하지 못한 것은 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1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막내인 남동생이 아내를 보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한참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내가 저와 인연을 끊었다는 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였죠. 못난 저 대신에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 같은 각종 집안 행사도